이 책은 단지 어떤 주인공, 캐릭터, 구성 이런 것의 독특함을 떠나서 형식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참 동안 읽는 동안에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설이지? 왜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작가의 책이란 말인가? 이게 왜 맨 부커 상을 받았지? 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만큼.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2018년에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고, 또 같은 해 201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게 된 올가 토카르추크의 책입니다. 바로 방랑자들이라는 책인데요. 미음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꽤 두꺼운 책입니다. 소설로서도 꽤 두껍고, 그리고 내용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읽는 분에 따라서는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만큼 좀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왜 맨 부커상을 받게 됐고, 또 올가 토카르추크가 노벨상 후보로 나중에 수상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오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가 토카르추크는 폴란드 출신의 작가입니다. 올가 토카르추크는 이후에 심리학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그 심리학 중에서도 여행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 융의 사상과 불교 철학에도 매우 심취했었던 그녀는 이후에도 작품을 쓰면서 어떤 기존에 있었던 많은 기록물들, 외전들, 신화들을 많이 차용해서 글을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글은 각종 경계와 단절을 넘어서서 어떤 관계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보이는데요. 그러한 점이 어떻게 이 책에서 드러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죠. 이 책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독특한 소설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 구성상에서의 좀 독특하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의 캐릭터가 독특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은 단지 어떤 주인공, 캐릭터, 구성 이런 것의 독특함을 떠나서 형식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두꺼운 6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전체 소설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총 116개의 작은 제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은 물론 겹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달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물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거쳐오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또 사물들이 주인공이 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들은 어떤 것은 매우 짧게 한 페이지에 반절 정도도 되지 않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몇 페이지, 심지어는 중편소설 가깝게 되는 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올가 토카르추크의 문체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서너 살이다. 창틀에 앉아 있는데 주위엔 온통 널브러진 장난감들, 거꾸로 처박힌 블록탑들, 눈이 붉어져 나온 인형들. 집안은 컴컴하고 방마다 공기가 차갑게 식어 흩어지고 있다. 아무도 없다. 다들 떠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점점 사그라드는 그들의 음성, 발소리의 메아리, 웃음소리가 멀어져가며 계속 귓가에 울린다. 창밖은 텅 빈 정원, 어둠이 하늘에서 내려와 조용히 번져가며 마치 검은 이슬처럼 만물에 내려앉는다. 가장 끔찍한 것은 정적, 두 눈에 생생히 보이는 끈적거리는 그것, 차가운 석양, 그리고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나트륨 램프의 가녀린 불빛.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둠의 행군은 문 밖에서 걸음을 멈추었고 떠들썩한 소음이 점차 잦아들면서 어둠의 거죽은 데웠다가 식어버린 우유처럼 그 빛깔이 더욱 짙어진다. 밤하늘을 등진 채 우뚝 솟은 건물들의 윤곽이 끝없이 뻗어나가며 모서리와 귀퉁이, 가장자리의 날카로움을 점차 잃어간다. 꺼져가는 불빛들이 공기를 앗아가 숨쉬기가 힘들다. 어스름이 피부를 파고든다. 모든 소리가 달팽이처럼 제 안에서 웅크리며 더듬이를 걷어들인다. 세상의 오케스트라는 공원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날 저녁은 세상의 경계선이었고 나는 혼자 놀다가 그만 우연히 그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들이 잠시 동안 나를 홀로 남겨두었기에 그것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덫에 걸려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게 분명하다. 나는 서너 살이다. 창틀에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정원을 내다보고 있다. 학교 주방의 불빛이 꺼졌고 모두 떠났다. 정원의 시멘트 바닥이 어둠에 잡아먹혀 자취를 감추었다. 굳게 닫힌 출입문, 잠긴 쪽문, 가려진 블라인드. 빠져나가고 싶지만 갈 곳이 없었다. 요동치며 선명한 윤곽을 만들어내는 건 오로지 나의 현존뿐. 그래서 고통스러웠다. 한순간 깨달았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나는 그저 여기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여기 내가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한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가족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가 됐든 어떤 하나의 국가가 됐든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설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의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밤하늘에 보면은 총총하게 별이 박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총총이 박혀져 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이 어떤 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별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 가까이에 좀 더 가까이에 있는 별들이기도 한데 그 별들을 우리는 임의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서 별자리를 그립니다. 이것은 오리온 자리야, 이것은 사수 자리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미 있게 어떻게 선을 그려서 우리가 별자리를 만들 때 그 의미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그 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별들은 실제로는 어디 우주 어느 먼 공간 속에서 각자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물질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겠죠. 마치 그것처럼 이 책에서의 그려지는 각자의 모습들은 그런 우주 속에 있는 별빛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을 그어서 의미를 만들기 전에 각각 총총히 빛나고 주변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별들, 그러한 별들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행 심리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행 심리학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행 심리학은 인간을 움직임과 관계성 속에서만 파악하는 그러한 방식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정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의 것에 의해서 관계를 받는 그러한 상황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심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여행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요소로 말을 해보자면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욕망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욕망은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어디론가 향해 가려고 하죠. 근데 그 향해 가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방향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벡터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을 뜻하는데 실제로 그 욕망은 도달하는 순간 미끄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꼭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 라는 그러한 욕망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그 욕망은 미끄러집니다. 난 회사에서 이제 승진을 하고 싶어. 이렇게 욕망이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는 워라밸을 하고 싶어. 이렇게 욕망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욕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거의 도달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마찬가지로 여행 심리학에서도 욕망이라는 그 방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도달하는 순간 또 미끄러져 버리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또 자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방식의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모두 116개의 각기 다른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서로 엮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인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되는 게 맞나? 여기서 끝나는 게 맞나? 좀 매우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조각보처럼요. 우리가 조각보를 만든다고 하면은 각각의 그러한 천 조각들은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심지어 질감도 다르죠. 어떤 것은 털이 복슬복슬하게 나 있는 천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마처럼 거칠거칠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비단처럼 미끌미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각각의 조각보들이 크기가 서로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각보를 이루게 되겠죠. 그 조각보의 짜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연하고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색채들을 만들어내고 모양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분위기를 또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책도 조각보처럼 이어져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은 이 책이 참 매력적인 책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한참 동안 읽는 동안에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설이지? 왜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작가의 책이란 말인가? 이게 왜 맨 부커 상을 받았지? 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만큼 그 내용의 줄거리라든지 어떤 구성이 어떤 면에서는 좀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든지 뭐 기승전결로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구성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또 소설의 다른 형식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 짜맞춰지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한번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설은 또한 각종 경계를 넘어가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사람과 사물의 경계를 넘나들고요. 그뿐 아니라 이 안에는 소위 말해서 이성적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태도들도 나타나지만 광기 어린 사람이 보이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정말 이상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 자연과 비자연들이 혹은 여러 가지 국경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가 토카르추크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글쓰기 방식의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좀 낯선 소설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소설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분명히 기존 소설의 어떤 그러한 다른 형식과 다른 내용을 접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또한 진정한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건 무엇일까? 혹은 존재됨과 비존재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이 책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